만약에 어떤 애가 저한테 얘기하면 전 뺨 팍 때렸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야 굴러 떨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젊은 시절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16시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네네. 재충전 하시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몰래 뭐 장어즙 먹었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많이 드셔야 돼요. 어쨌든 내가 나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먹든 생각을 하든 뭔가 하는 게 좋고 이런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다른 육체 노동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삼촌도 그러신데 하루하루의 그 육체적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전 지금까지 하나도 고통 안 받고 살았다면 맨날 게임만 하고 놀고 술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적어도 직업인으로서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선망하는 직업인데,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고통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놀아서 3시간 지금 자고 16시간 공부해야 되라고 만약에 어떤 애가 저한테 얘기하면 전 뺨 팍 때렸을 것 같아요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인생에 고통은 총량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의 형태만 다를 뿐이다. 3시간 주무시면 안 돼요. 진짜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건물 보면 뛰어내리고 싶어져요. 비관 끝에 이제 긍정을 찾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왜? 그동안 놀았으니까. 개인은 큰데 페인은 없다. 이거 완전 날로 먹는 사고방식인데 제 스스로의 신념을 배신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당연한 고통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채널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들 그러실 텐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그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라는 말은 실제 뭐냐면요, 너는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말 건 거예요. 너는 해도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생각 드실 거지? 근데 사실 내가 나에게 그러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클립을 옮겨보라고 한번 시켰더니 우리 스포츠 심리학 교수님이 어떤 사람이 클립을 200개 300개 옮긴 거야 하루에. 너가 스스로 부정적이냐 물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자기가 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300~400번을 나에게 안 좋은 말을 걸었다. 야, 그러면 진짜 가스라이팅이라고 좀 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내가 나에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전 되게 놀랐거든요. 그냥 피지컬도 멘탈도 타고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3시간 자면요 절대 못 일어나요. 어떻게 되냐면요, 네. 몸에 책 올려놓고 잤어요. 그 다음에 항상 저는 침대 끝에서만 잤습니다. 그래야 굴러 떨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몸을 편하게 하면 절대 못 일어나죠. 우리가 논-렘 수면이라고 해서 내가 휴식을 취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확히 1.5시간씩인데 약간 그 특공대 같으세요. 여기 있잖아요, 뭐 네이비실 네, 이런 거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생은 네. 전쟁이거든요. 시험은 전쟁이에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 전략가분들은 많으시지만 전쟁은 못 이겨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비장함이 없이 뭔가를 뛰어든다는 거는 너무 천재거나 너무 순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맨날 이긴 사람은 웃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승전하면 웃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무조건 열심히 우직하게 모두 다 하는 스타일이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1,000만 원 있다고 칠게요. 유럽 일주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유럽 여행을 갔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진짜 재수가 없어서 파리 이상한 지구에 가서 불량배를 만났다든지 돈을 다 뺏겼다든지 여건이 없어졌다 이러면은 여행은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공부라든지 어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여행만큼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유한하다는 데 대한 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만큼 실패 확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근데 방법을 알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시행착오를 안 겪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간접 체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내가 자꾸 이으려고 훔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피카소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훌륭한 화가는 이거를 그냥 베낀다, 모방한다. 그렇지만 진짜 위대한 화가는 훔친다. 완전히 내 걸로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공의 법칙들은 어떤 사람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그걸 내 걸로 재브랜딩하고 재해석해낼 때 그게 내게 되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위험한 데를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관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험 합격 이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시험 합격 전도 중요하고 시험도 중요한데 왜 합격 후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요, 삶의 범주 속에 잘 안 넣고 삽니다. 시험이라는 건 중간 목표에 불과해. 가짜 목표예요. 가짜 목표. 당연히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윤규야,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기차를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중간중간에 간이역도 있고 내가 잠시 정차역도 있고, 그런데 거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은 가야 될 곳까지 못 가는 수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시험이 그렇다라고 저는 그때 좀 느꼈어요. 목표를 뒤에까지 설정을 해두면요, 이건 당연히 지나가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적절 에너지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 목표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의미를 점차 잃기 시작해요. 공부가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공부 시험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콜레트럴이라는 영화를 옛날에 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택시 기사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돈 벌어서 리무진 하고 싶은데 살인자가 뒤에 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이제 캐비넷 쪽 여러 번 뭐가 나오냐면 몰디브 같은 섬이 나오고 휴양하는 상상을
상상을 자꾸 해줘요. 저는 이 사람이 리무진 기사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왜냐면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사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속에 사실 이런 망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허황된 꿈이라도 좋고 무력이라도 좋으니까 그 인생을 좀 길게 보고 나를 좀 더 당겨줄 수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 사실 시험 준비생으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마치 그렇게 공부를 한다니까요. 시험 공부법을 미친 듯이 공부해서 빨리 치고 빨리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동하지 않고 이해만 한 다음에 알았다고 착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적 무기력증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고3 때 어머니께서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이제 하는데 대학은 잘 보내고 싶고 그러니까 총명탕을 사주신대요. 50만 원 하거든요. 엄마 어차피 난 PC방 가고 오락실 가는데 그냥 플스를 사달라. 똑같이 50만 원이다 플스2. 그래서 플스2를 샀어요. 근데 이거 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싸요. CD가 한 잔에 7, 8만 원 하거든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CD를 샀어요. 복사 CD. 복사 CD를 한 장에 3,000원씩 주고 40장 사잖아요. 그래도 플레이를 안 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미디어라는 환경에 노출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인지적 소비를 강요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점 뭐냐면 왜 지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냐면은 목표가 달성이 돼버려서 그래요. 처음부터 난 수집이 목표였던 무의식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호기심 있잖아요. 저게 뭐였을까? 이런 식의 목표 설정을 내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력증 못 벗어나요. 지적인 무기력증을 탈출하는 거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웬만한 게임 정도는 7,000원 정도 하니까 요새 8,000원 스팀에 다 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변호사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어렵게 설정해요. 처음부터 레벨 1으로 다 깨보기라든지 젤다 30분 만에 깨보기라든지 삶에도 똑같이 저는 적용을 하거든요. 어떤 분야를 파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해당 분야의 논문을 읽고 내가 의견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파보자라고 한다든지 이 책의 함의를 10분 만에 설명해 보자라는 저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해봄직한 목표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쉽게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야, 한마디로 못하면 모르는 거다.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인생을 바꿔준 말 중에 하나거든요. 안 튀어나오고 뭔가 우물쭈물 한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자꾸 그런 높은 목표들을 잡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 곳에 드릴링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독학의 전성시대예요. 아인슈타인, 라이트 형제 다 독학자거든요. 세상을 바꾼 대부분의 사람들 독학자입니다. 그 사람들 옛날에 학계로부터 철저히 처음에 무시당했어요. 아인슈타인이 26살인가? 대학원생 때 쓴 논문이거든요. 상대성 이론이. 처음에 학계에서 뭐야 이랬었죠. 근데 나중에 인정받고 세상을 바꾸잖아요.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집하는 어떤 1차적인 목표에서 벗어나야만 지적인 탐구심이 생기고 이 지적 탐구가 나를 무기력에서 끌어내준다라고 저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을 찾아왔어요. 네. 몇 개월이면 됩니까? 대답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예요. 몸이 안 좋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나을까? 의사라고 칠게요. 진단을 해봐야 알 수 있죠. 이분이 되게 단순하게 감기일 수도 있고 진짜 중증의 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요. 신체가 망가지고 재산이 날아가는 거하고 다르게 공부라는 길은 다른 걸 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요즘 그리고 페이커 선수 보세요. 연봉 100억 뭐 이런 게. 저희 시절에 제가 프로게이머 연습생인 시절에는 계약을 사기를 당해서 제가 프로게이머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린애들 직업 1순위가 과학자, 그 다음에 뭐 의사 판검사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든지 실패의 어떤 그 반작용이 많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많이 시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광펜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암기하거나 메모하거나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적어도 제가 무슨 옷을 입었었는지 아니면 이리엘님이 무슨 머리 스타일 했었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보를 인식하는 속도가 한 요 정도 차이가 나요. 대략적으로 처음에 색깔, 형상, 이미지 이런 게 제일 빠르고요. 이거는 한 0.1초 만에 딱 보잖아요. 소리로 되면요 빠르긴 한데 머리에 잘 남지 않고요. 글을 읽는 게 속도가 제일 느립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는 우리 사회의 암호예요. 외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거는 평생 전공한 거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한 15살까지 전공한 언어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그 활자 언어화된 걸 보지 마시고 쉬운 책이야 잘 읽히겠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것들을 자꾸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색상을 활용해서 처음에는 공부할 것의 개수를 좀 세워주세요. 활자 중에는 제일 기억하기가 쉬워요. 숫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형광펜으로 딱 칠하잖아요. 어떤 보라색 이런 거로 칠하면은 왼쪽 페이지 내용이 뭐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형광펜이 하나 있었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러면 기억의 갈고리가 되줘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리엘님 3일 전에 뭐 드셨어요? 점심 때?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네. 근데 거꾸로 질문 다르게 해볼게요. 3일 전 점심 때 김치 드셨어요? 아니라고 하는 게 가깝죠. 네. 생각을 더 하게 되잖아요. 네네. 아니든 맞든 답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네. 생각을 이어주는 게 중요해요. 공부라는 건 질문이 형편없으면 머리가 생각을 중단해요. 보라색이 몇 개 있었지 이러면 내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보라색 한 개,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몇 개 있어. 그러면 총 3개였는데 3개는 스토리가 뭐였더라? 거기 써있는 말이 뭐였더라? 한 페이지에 보통 써있는 문장 숫자가 14개 정도 되거든요. 엄청 어려운 책도 한 챕터에 3, 4개밖에 없어요. 3, 4문장을 기억하는 사람과 색깔을 이용해서 14문장을 외우는 사람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이냐면 전체 3, 4문장을 외우는 사람이 훨씬 아웃풋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요. 책의 소제목이라든지 뼈대를 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형광펜도 눈에 딱 띄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거죠. 나는 얘만 읽겠어라는 각오를 해주셔야 돼요. 재미 들려가지고 형광펜만 칠하시면 안 되고요. 칠하면서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너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해서 아이 틀렸네라고 할 수도 있고 역시 맞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문답을 하지 않으면 뇌가 절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어떤 대중도서 같은 거는 소목차 한 2개 밑으로는 잘 없어요. 2개 정도의 형광펜 준비해서 칠하시면서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 보세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머리에 들어온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형광펜 칠한다는 것 자체가 시각적인 이미지 맞습니다. 시각화 시키는 거예요. 활자는 딱 떠올리기가 힘든데 웹페이지 위치가 뭐가 있었다 이런 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이 영상의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대부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얼굴 시꺼먼 놈 하나랑 그 다음에 일일이 앉아서 이 정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 분들에게 다 효과가 있겠죠. 잘 보진 못했지만 적어도 시력이 있으시다면 얼마만큼 기억에 남느냐 문제랑은 서로 다릅니다. 눈이 있다면 효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되게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차이를 아는 것도 실력이다. 네. 히로나가 헤이스케 교수님의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분이 자기가 MIT 이제 공대를 갔었는데 필즈 메달 따면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천재들이 득실득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심정이 그랬거든요. 전 이제 부산대를 나왔지만 사실 서울대 법대 분들이 주로 합격을 많이 하시고 사법시험은 저는 이제 등급이 벌써 3등급 밀리잖아요. 왜냐면 전 잘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으니까 너무 쫄죠. 제가 아무리 저같이 긍정적인 사람도 지금까지 공부 안 했고 옆에 잘하는 사람들 득실득실 거리면요 거의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히로나가 헤이스케 이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나는 얘들보다 부족하다는 거 인정을 하자. 이 괴물들과 다르게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극복해야 될 노력의 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 개를 제가 봤어요. 어떤 합격자 수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재능과 노력과 방법의 총합이다라고 나오는데 재능이 요만큼을 차지한다고 해볼게요. 얘가 차지한 재능이 이만큼 얘는 노력 요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는 재능이 요만큼 노력을 이만큼 하는 거죠.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나는 상대방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되는구나. 주변에서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늦게 출발한 건 내 잘못이죠. 공부 안 한 것도 내 잘못이죠. 그렇지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저 희망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철학책을 많이 읽으면서 알게 됐죠. 우리 또 소크라테스 형이 또 한 얘기 모르는 거 아는 게 발전의 첫 번째 시작이다. 그래서 야 이게 역시 통하는 게 있구나. 똑똑한 분들은. 아까 제가 수치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옆에 수치들이 딱딱딱딱딱 나와요. 내가 현재 운동을 뭐 하며 근력이 얼마 올라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이를 딱 인정하면 내가 얼마만큼 운동하고 얼마만큼 공부하고 얼마만큼 책 읽으면 되고 근데 차이를 인식 못하면요. 계산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되게 고통스러우셨던 게 맞네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뭐 편한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하지만 내게 자유가 주어지는 길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히 고통과 자유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제 성향이 그래요.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심리적 요소가 그만큼 중요하다. 방법이라는 거는 실제 교육 심리학상으로도 공부 기술 있잖아요. 1차 기술이라고 합니다. 1차 기술. 그다음 심리, 멘탈, 시간관리, 의지부여, 동기부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2차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멘탈이거든요. 공부법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상에 앉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공부 스킬 뭐를 언제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지식을 얻는다는 거는 우리 삶 생존을 위한 수단이에요. 내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갈 때 공부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굳거나 뒷받침이 없으면 공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고독과 엄청난 고통을 자꾸 내가 부딪히는 건데 긍정적으로 뭔가 내 꿈,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들을 향해서 자꾸 노력해보세요. 저는 공부할 때 소개팅 100번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버텨내시는 거죠. 그런 조그만 것들이 나를 끌어주거든요. 자꾸 그런 식의 말을 걸어주면요. 스스로 언젠가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비바람을 불구하거나 그냥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낙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동일한데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가 내 인생을 결정해 준다고 믿거든요. 최종적인 목표는 긍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메시지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